관심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거의 시작점은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없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음. 때문에 텍 컴퍼니들이 여기서 창업을 하거나 본사가 생겨나거나 아니면 지사들이 계속 유입되면서 커지고 있다는 거.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없는 주 중에 또 텍사스 주가 있잖아요. 역시 텍사스 주는 한국인들한테 정말 많이 또 알려져 있거든요. 삼성전자 네네. 반도체 공장, 인텔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오스틴 네네. 공장에서 또 조금 떨어진 테일러시에다가 지금 공장을 추가로 건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구 유입되는 것 중에 텍사스랑 비교를 많이 하시기는 하세요. 그런데 좀 굳이 따져보자면 인프라, 사람들이 활용할 만한 이제 팩실리티 시설들이 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IT 테크 기업들이 많은 만큼 편의 시설이 그래도 오스틴이나 이런 텍사스 지역보다는 시애틀이 좀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 네네. 보시나요? 일단은 시애틀 밸류를 설명할 때 그 텍사스를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캘리포니아가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서 빅테크 컴퍼니들이 텍사스 아니면 이제 시애틀 밸류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님들을 집을 팔고 사고 할 때 텍사스나 산호세에서 오시거나 여기서 집을 팔고 텍사스나 산호세로 또 발령을 받아 가세요. 이게 지금 테크 트라이앵글이라고 제가 명명하는 이 세 도시를 계속 왔다 갔다 하세요. 그 텍 컴퍼니 특성상 이 고액 연봉을 받는 대신 수명이 되게 짧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직을 해서 연봉을 이제 튀겨서 가실 기회가 있으면 되게 옮기시더라고요. 텍사스에서 오시고 가시고 산호세에서 오시고 가시고 하기 때문에 비교들을 하는 거를 많이 들었고요. 일단은 여기가 좋다고 말씀하신 점은 짭하지가 않다고 하세요. 텍사스는 그 지역에서 뭐 예를 들어 로드 트립을 하기에도 어려운 게 딱 거기에서 비행기로 나오지 않으면 그 지리적으로 한정적인 공간인데 주말에 캐나다도 2시간 반이면 가거든요. 로드 트립으로 캐나다도 갈 수 있고 또 아래로 또 오레건도 갈 수 있고 또 옆으로 뭐 아이다호나 유타로 여행을 가실 수도 있고 그런 텍사스에서 오신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답답하지 않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생활 수준이 확실히 높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집값이 싸고 이런 장점은 있지만 텍사스가 재산세가 2배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또 텍사스랑 비교하셨을 때 물리적인 거리가 훨씬 가깝잖아요. 한국에서 오실 때 이렇게 시애틀이 최단 거리 미국이거든요. 아마존이 여기에서 본사가 발전한 물리적인 거리의 이유도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본사를 절대 옮길 수 없는 이유가 그 거리 때문에 그래요. 그 물류 비용이라는 거에서 거리는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오더를 하면은 중국에서 오니까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마존도 본사를 옮기면 어떡해요? 근데 아마존은 이 아시아와의 중국과의 거리 때문에 절대 옮길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고요. 지금 한국인들은 미국 부동산 하면은 당연히 캘리포니아 네, 그리고 또 텍사스가 알려져 있고 최근에 조지아주가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근데 네. 이제 시애틀은 상대적으로 워싱턴 주기도 하고 떨어져 있기는 하나 아까 말씀해 주신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지사도 옮기고 본사도 옮기는 걸 보면은 이제는 빨리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LA에도 LA 항이 있잖아요. 그 이제 물류를 소화할 수 있는 양은 사실 LA 항이 1위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것보다는 아마존이라는 하나의 회사가 소화하는 물동량 대부분이 시애틀에서 소화가 되고 아무래도 동부 쪽으로도 다 옮겨야 되고 창고업도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겠네요. 소위 말하는 트럭커분들이 시애틀에서 많이 출발을 하신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웨어하우스에 투자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커머셜 투자라고 하시면 호텔, 빌딩, 꼬마 빌딩도 있고 좀 큰 리테일 상가도 있고 뭐 이런 쪽을 생각하시는데 웨어하우스가 되게 발달이 돼 있고 웨어하우스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웨어하우스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루밍하우스를 하나 예시를 들어주셨잖아요. 네. 지금 오늘 예시로 매물 들 거는 시애틀 유덕 지역이에요. 유덕은 UW인데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이죠. 워싱턴주 주립대. 북서부에서 가장 큰 대학이고요. 대학생이 지금 27,000명, 대학원생이 만 몇천 명 합쳐서 4만 조금 안 돼요. 꽤 큰 사이즈의 대학이죠. 여기에 지금 그 기숙사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기숙사가 굉장히 적어요. 수용 인원이. 거기에는 뭐 10%도 안 되는 아이들이 살고 루밍하우스라고 부르는 그 기숙사형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친구들이랑 같이 그룹을 지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매물은 제 손님이 2018년에 사셔서 6년째 제가 그 테넌트 학생들을 모아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방이 8개입니다. 아이들이 8명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8명과 다 일일이 계약을 하면은 굉장히 머리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8명 그룹으로 맞춰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러면 그 대장 학생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장 학생의 부모님이 이제 보증을 서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학생들은 인컴과 크레딧이 없기 때문에 코사이너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부모님들이 해주시고 결국은 대표 학생의 부모와 계약을 하는 거라서 굉장히 손쉽게 계약이 되고요. 테넌트는 구하기가 너무 쉬운 게 대학교 안에 기숙사가 굉장히 모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루밍하우스들이 촌으로 이루어 있긴 하지만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수가. 테넌트 아이들의 수가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정말 머리 안 아프게 쉽게 계약을 하는 그런 매물이고요. 방이 8개고 1층에 거실과 부엌이 있고요. 그건 공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2층에 방이 4개가 있습니다. 거기 화장실이 풀사이즈로 하나가 있어서 4명의 아이들이 화장실을 하나 쓰고 또 3층에 똑같이 4개의 방이 또 복도에 쪼르륵 있어요. 거기에 또 화장실이 하나 달려 있어서 그 4명은 그 화장실을 쓰고 1층에 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결국 화장실 3개를 8명의 아이들이 이제 나눠 쓰는 구조거든요. 뭐 평수가 2,140 스퀘어핏밖에 안 됩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60평인데 이제 아이들은 그 공용 공간을 빼고는 다 이제 방으로 나눠져 있고 각 방마다 이제 키패드가 있어서 안전하게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 구조고 제일 중요한 게 수익성인데 방 하나당 900불을 받거든요. 방이 8개이기 때문에 한 달에 7,200불의 렌트비가 나오고 이제 프로퍼티 텍스가 한 달에 916불 그다음에 보험이 250불 이제 NOI가 6,034불이 나오는데 이거는 손님께서 모기지를 다 페이오프 하신 상태라서 다른 모기지 비용이 없다는 그런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캡레이스를 했을 때 4.7%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벨뷰 지역도 그렇고 시애틀에서 핫한 지역들 캡레이시 다 4.5, 4.6, 4.7 그러니까 5%가 잘 안 넘는 경우가 많아요. 5%, 6%, 7%짜리의 매물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애틀 벨뷰 지역은 아니죠. 시애틀 벨뷰에서 1시간 정도 가면 그 외곽 지역으로는 캡레이시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프로퍼티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렇다고 렌트비가 싸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캡레이시 굉장히 높은데 이런 물건들을 소개를 안 해드리고 일부러 이렇게 4.7%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테넌트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 너무 높은 캡레이트에 현혹이 되시면 질이 나쁜 테넌트가 있는 동네일 확률이 거의 99.9%거든요. 제가 지금 관리하는 그 프로퍼티의 개수가 30채가 넘어요. 뭐 로컬에서 사시고 좀 연세가 있으시고 아니면 바쁘셔서 저한테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를 맡기시는 분들이 또 한 그룹이고 나머지 또 한 그룹은 한국에서 이제 투자를 하시고 여기 사시지 않는 분들 제가 다 이제 관리를 해드리는데 관리를 해주는 프로퍼티 매니저가 있긴 하지만 제가 보고는 드려야 되잖아요. 돈이 안 드는 부분들은 제 선에서 처리를 하는데 수리 비용이라든지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바쁘신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컨펌을 받고 이러는 자체가 되게 머리가 아프신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뭐 나는 머리 조금 아프고 수익률이 좋은 게 좋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살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무조건 캡레이시 높은 쪽으로만 찾아다니시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테넌트들이 나갈 때 그 프로퍼티를 많이 망가뜨려 놓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 외곽 지역들은 제가 광고를 낼 때 크레딧 점수 550점. 테넌트는 충분한데 점수가 안 좋은 사람은 사실 그거 망가져도 그렇게 타격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분명히 계약할 때는 내 식구였는데 나중에 이사 나올 때 보면 8명이 나온다든지 미국은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수리비가 굉장히 비싸요. 코로나 이후로 자재비도 2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큐리티 디파짓 한 달치를 받아놓는 걸로 이 수리비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럼 결국 그거에 다 그 책임은 주인이 지셔야 되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는 거죠. 시애틀 이런 지역은 제가 700점을 기준으로 해놔요. 그래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률은 덜하지만 벨뷰랑 벨뷰 옆 동네 아니면 시애틀의 이렇게 유덕 지역처럼 그런 분들은 자기의 신용 점수가 높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 프로퍼티를 데미지를 주지 않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캡레이트보다는 테넌트 퀄리티에 좀 중점을 두시는 거를 좀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희 지오플랫에서 1월 28일 날 세미나 팔자 특강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저희 시애틀의 성현님과 같이 세미나를 진행을 하잖아요. 지금 예시로 네. 소개해 주신 루밍하우스가 155만 불이면 대충 환산해서 18.5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일반인들이 투자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수익률보다는 관리의 측면에서 임차인의 수준을 보고 관리가 손쉬운 매물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가격은 네네. 요것보다 싸지만 그래도 좀 더 괜찮은 매물들도 소개를 그날 해주시겠죠, 아마도. 네네. 이 동네에 이런 루밍하우스들이 많고 지금 얘는 방이 8개짜리지만 방이 6개짜리인 집들도 많고요. 방이 4개인 집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더 낮아지고요. 제가 그날 좀 더 다양한 매물, 이거보다 가격이 좀 낮은 그 가격대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영상에서 홍보를 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저희 지오플랫이 1월 28일 날 8차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애틀 지역의 성혜연님과 함께 세미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시애틀 지역에 아까 소개해드렸던 루밍하우스라든지 혹은 그보다 좀 더 싸지만 괜찮은 투자 매물이 있는지 혹은 그리고 한국과 미국 시장의 비교 그리고 미국 지역 중에서도 시애틀 지역이 왜 특별히 더 안전한가 투자하기 좋은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꼭 세미나를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신청은 저희 카페에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미국 부동산 연구소라고 검색해 주시고 전체 글에 저기 공지글에 보시면은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 카페에 보시면은 웨스턴 지역의 회원님 말고도 다른 지역 분들이 주기적으로 특강이나 칼럼 글들을 써주고 계시니까 이런 포인트들도 한번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뉴스를 좀 챙겨 보셨을까요? 혹시 한국 부동산이 어떻게 되고 그쵸. 있는지? 그쪽 부동산을 파셔서 여기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한국 부동산이 완전히 거의 뭐 공포 수준의 장이고 매매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예, 못 팔아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한국 뉴스를 많이 예, 보고 있죠. 그 한국 손님들이 이제 저랑 가장 많이 나눈 대화가 한국은 부동산의 끝을 봤대요. 그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 옛날에는 이제 한국에 부동산이 하나 있으시고 이제 미국에 그런 용도로 이제 사놓으셨던 손님들이셨는데 이제는 한국 부동산을 못 믿겠다는 것. 한국에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매매가 이루어지면 아예 미국 쪽으로 다 옮기실 생각을 요번에 결심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최근의 상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문재인 정부 시절 동안 부동산 규제밖에 없었습니다. 26개 정도의 대책이 나왔고 투자를 옥죄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중에 주된 내용들이 양도소득세 캐피탈 게인 세금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신 분들에 대한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LTV를 강화를 들어오고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같은 모든 세금을 중과하는 말하자면은 투자를 억제하는 정책을 21년까지 계속 펼쳐왔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로 바뀌고 나서는 다시 부동산 규제들이 완화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아까 네. 5년 동안 좋아졌던 것들이 많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주택자라 할지라도 특정 조건이 맞으면은 1주택에 준하는 양도세 조건을 준다든지 혹은 종합부동산세를 중과를 없애준다든지 아니면 또 취득세 조건이 완화가 된다든지 대출 규제가 조금 낮아졌다든지 하는 것들인데 놀라웠던 포인트가 최근에 둔촌 주공 아파트 분양이 한국에서 굉장히 핫했었거든요. 그 송파 지역에 있는 그 넓은 지역에다가 새로 분양을 받은 아파트인데 분양가가 대충 12억 정도 했었습니다. 분양이 4대 1이 안 됐었거든요. 보통 그 정도라면은 실제 계약까지 이루어지는데 이게 완판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다 아파트가 지어졌을 시점에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가냐 입주율로 이 흥행 여부를 좀 판단하는데 사실 7대1이나 8대1 정도는 나와줘야 입주율이 좀 90%에 근접하게 이어지거든요. 근데 4 미만이 나왔다는 거는 사실상 흥행 실패로
봐야 하는데 심지어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분양권인 상태로 취득을 했다가 정해진 시일 동안 팔지를 못해요. 이 둔촌주공이 8년으로 걸려 있었거든요. 8년 동안 실거주자들만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최근에 1년으로 완화가 되었거든요. 이게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는 게 우선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완화를 하기는 하나 어쩔 수 없이 또 정부가 시장에 직접적인 개입을 한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워낙 단지도 크고 대규모 공사다 보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에도 연관이 있고 금융에서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부가 규제 시절도 그렇고 완화 시절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투자자 입장으로는 굉장한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건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건 이 외부 환경 요인이 너무 급격하게 바뀌면서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바깥의 상황으로 인해서 투자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즌이 다시 되었다는 거죠. 이게 뭐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부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규제와 완화가 너무나 반복되는 상황 안에서 투자자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대표적으로 2017년에 규제 정책이 하나가 나오면서 한국에 한 몇 년 동안 똘똘한 한 채가 대단히 유행했었잖아요. 다주택자로 못 갔던 이유가 애초에 2주택, 3주택자들한테 취득세, 양도세가 중과세가 되었기 때문인데 그럼 지금은 또 이게 다주택자로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법인을 뚫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정확한 정답이 너무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현금에 대한 수익이 굉장히 낮아요. 미국으로 비교하면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낮습니다. 한국에서 얘기하는 소위 이제 투자형 매물로 치는 서울특별시 오피스텔의 임대 수익률이 평균 4.47%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포인트는 한국에서 말하는 이 임대 수익률이라는 것은 단순히 월세에서 12달 곱해서 매매가로 나눈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바라보는 캡레이스로 환산되기 전에 수치인 거거든요. 만약 이게 실제 부가 비용을 떼면 4.47%보다 더 낮아지겠죠. 그리고 미국의 싱글하우스, 타운하우스로 대변되는 이 주거용 투자 매물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는 아파트가 주된 매물인데 아파트 투자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임대 수익률이 1.6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한국 부동산 투자로 성공을 이끌어내려면은 전세금을 받아서 이 전세금에서 발생하는 갭 투자를 활용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혹은 부동산이 상방을 결국 바라봐야만 투자가 유효합니다. 근데 반대로 사실 부동산의 꽃은 캐시플로우잖아요. 안정적인 현금 유동성을 얼마나 확보하냐가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비교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은 깡통 주택이 없냐는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미국은 깡통 주택이 서프라임 때 있었죠. 그 깡통 주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누구한테나 이제 부실용자로 모기지를 내줬잖아요. 가격이 당연히 하락을 하니까 이제 집주인들이 다 이제 버린 거죠, 집을. 그래서 깡통주택이 발생을 했는데 요번에 미국도 부동산이 가격이 하락이 되고 이러면서 한국 분들이 미국도 그러면 이제 숏세일이 나오고 포클로저가 나오고 이렇게 주택을 버리는 서프라임 때 같이 그 깡통주택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랑 다른 거는 지금 액권리들이 다 있습니다. 부실용자가 그 후로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서프라임 때 은행이 그때는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받아야 될 돈을 회수하는 방법을 알지를 못해갖고 그냥 포기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같은 게 발생하더라도 은행이 굉장히 영리해졌고 그때 얻은 교훈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숏세일 포클로저가 발생하지 않는 시장인데 이렇게 지금 뭐 밀가루값, 뭐 원유값이 오르는 초인플레 상황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게 그런 제조업 기반의 주들인데 여기는 테크스틸이잖아요. 아마존도 뭐 레이오프를 한다 이런 자극적인 이제 기사가 나오긴 하는데 굉장히 적은 퍼센티지거든요. 그래서 제 주위에 제 손님들도 레이오프 당하신 분이 한 분도 없으세요. 고액의 그 연봉을 유지를 하면서 그 이런 상황을 지내고 있기 때문에 집을 던지실 분도 없고 던질 주택도 아닌 거죠.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갭 투자로 인해서 깡통주택이 시장에 버려지면서 가격 하락이 더 심해지고 이런 거를 미국에서 똑같이 적용해서 서프라임 때를 회상하시면서 걱정을 하신다면 그럴 일은 없다는 거를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